안녕하십니까. 저는 웅진 랜드캠퍼 부동산 경매 강사를 맡은 부동산 경매 백과의 저자 김창식입니다. 오늘 첫날 첫 수업에는 제 교재 부동산 경매 백과를 벗어나서 경매가 세상에서 어떻게 태어나는가, 그리고 민사소송의 기초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 하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의 태동입니다. 첫 시간, 첫 주제, 경매의 태동. 자, 경매라는 것은 사인 간에 아니면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면 법인으로부터도 빌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금전 소비대차가 발생되었는데 변제기에 있어서 원만한 변제가 되지 않을 때 이러한 변제를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국가의 권력활동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금전 소비대차는 어떤 유형으로서 일어나서 경매로 발전해 가는가 하는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전 소비대차의 유형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자, 차용증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차용증과 더불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금전 소비대차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면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하게 됩니다. 또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친구 간에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야, 누구야, 돈 얼마 좀 빌려다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야, 차용증 가져와라, 담보는 제공할 거냐, 이렇게 묻지는 않죠. 그랬을 때에는 사실 마음에 빌려줄 것인가 안 빌려줄 것인가를 재빨리 마음에 결정을 하고, 빌려준다면 친구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빌려줄 필요도 있죠. 그럴 때는 화끈하게 계좌번호 불러라 하고 빌려줄 수도 있겠죠. 저도 물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자, 차용증도 없이 근저당 설정 계약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돈을 빌려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세상에서 돈을 빌려주는 형태는 요 세 가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설명이 쉬우니까 요거부터 시작해보죠. 자, 근저당 설정을 했다. 내 재산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놔놓고 변제기에 이르러서 제대로 변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할 때에는 바로 경매로 나아갈 수가 있죠. 이것은 우리 민법상 담보물건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의 권리를 가집니다. 뭐냐면 경매 신청권 그리고 우선 변제권을 가집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근저당권은 우리 민법상 담보물건이죠. 이러한 담보물건은 변제기에 이르러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방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이러한 담보물건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 순서대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재산에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해두고 변제기에 이르러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방으로 경매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근저당권은 애초부터 경매 신청권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차용증은 근저당권이 없는 거죠. 차용증 하나밖에 없는데 이때는 어떻게 경매로 나갈까? 자, 이럴 때는 대여금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합니다. 돈을 빌려줬으니까 대한민국 법정에 대여금 돈을 받아주세요 하고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빌려준 게 맞고 돈을 안 갚은 게 맞다면 승소를 하게 되겠죠. 소를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 승소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경매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 짚어볼 만한 것은 근저당권은
적방으로 아까 경매가 들어갔죠. 왜냐하면 경매 신청권이 건저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저당권은. 그런데 차용증은 대한민국 법정에다가 이렇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성소 판결문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데요. 이 본질적 차이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저당권은 설정되는 어떤 절차에서 설정해 주는 사람이 인감증명서가 있어야만 되고, 또 본인이 건저당 설정 계약서에 자필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본인이 맞나 안 맞나를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첨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 같은 곳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자필을 하고 나서 주민등록증을 카피를 해둡니다. 또 건저당권은 설정하는 과정에서 법무사 직원이 가서 또 본인이 맞나 안 맞나를 갖다가 확인을 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건저당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건저당 설정 계약서 이렇게 만들겠죠. 뭐 이렇게 쓰고 나면 누가 누구다 하고 서명, 날인을 할 때에 인감도장을 찍게 됐죠. 그리고 은행 직원이 자, 요 모서리에 사각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은행 직원이 본인임을 확인했다 해서 본인 확인을 한 은행 직원이 여기에 또 도장을 찍는 과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건저당권이라는 것은 설정되는 과정에서 진정성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차용증이라는 것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집에 들어가는 집 앞에서 누군가가 저를 따라와서 좋은 말 할 때 차용증 서라. 안 그러면 죽는다 하는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차용증을 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차용증만 가지고 저희 재산에 대해서 만약에 적방으로 경매가 들어올 수 있게 된다면 그것도 참 난감한 상황이죠. 법률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차용증에는 뭔가 이렇게 건저당권이 설정되는 과정에서의 이런 진정성에 관해서 의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여금 청구 소송이 진행이 되게 되면 판사가 피고에게 묻습니다. 자, 이럴 때 원고라는 것은 원고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되고 피고라는 것은 피고는 돈을 제때 갚지 않은 사람이 피고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판사가 피고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 라고 대답하면 안 갚았습니까? 예 하고 대답하면 판사가 변론 종결하고 원고성 이래서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이렇게 판사가 묻는 과정이 이 차용증의 진정 성립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한민국 법정에서 진정 성립에 관한 판결이 났을 때에만 차용증은 경매로 나아갈 수가 있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차용증을 가지고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로 나아갔을 때 이러한 경매를 법전상 강제 경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건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경매로 나아갔을 때는 이름을 또 붙여야 되니까. 그것이 우리 요 경매에 대해서는 법전에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이것은 강제 경매 이렇게 간단하게 이름이 두 글자가 붙었는데 이것은 글자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강제 경매에 대응되는 경매로서 임의 경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차용증도 없고 건저당권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돈을 떼이고 마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내가 돈 1,000만 원을 그냥 친구의 통장으로 입금시켰다. 이러면 무통 입금증이 있겠죠. 자, 그리고 텔레뱅킹이다, 인터넷 뱅킹을 했다 하더라도 통장에서 통장으로 흘러간 흔적은 남는 거죠. 자, 텔레뱅킹 했다, 자, 인터넷 뱅킹 했다 하더라도 통장에 흔적은 남아있다. 자,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 정인이 있었다. 아니면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를 받았다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은 돈을 빌려줬다라면 빌려준 사람은 이러한 증거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차용증을 직접적인 증거다, 직접 증거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것들도 간접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간접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만약에 피고가 이것을 부인한다면 몰라도 부인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간접 증거로도 얼마든지 소송에서는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